자식 하나 못 낳은 주제에 감히 며느리인 척 밥만 축내느냐. 당장 꺼지거라. 평생을 온화하게 지켜주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옷보따리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여인이 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차가운 봄비 속을 걷던 24살의 과부 강씨. 가문 사람들은 비웃으며 그녀를 버렸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배 속에 가문의 유일한 진짜 핏줄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요. 시장 진창 바닥에서 독을 품고 자란 아들이 윤씨 가문의 숨통을 조여오는 역대급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동쪽 끝. 저작거리 하나를 두고 윤씨 가문이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채가 서너 동 이어진 집이었지요. 한 달에 들어오는 쌀이 50섬은 좋게 되었고 한양 사람들은 윤씨 대감댁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집 한 채를 틀어준 것은 시어머니 최씨 마님이었지요. 아들 윤태성이 가주였으나 실제 살림은 최씨 마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강씨라는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봄이 막 끝나가던 해였지요. 22살이었습니다. 강씨는 반가의 딸이었지요. 허나 집안이 기울어 변변한 혼수도 없이 늦은 나이에 혼인을 치렀습니다. 최씨 마님은 그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래도 아들이 강씨를 마음에 들어하니 처음에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남편 윤태성은 온화한 사람이었지요. 혼인 첫날 밤 남편이 강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까다로운 분이오. 힘들더라도 잘 견뎌주시오. 강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버티겠습니다. 서방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요. 남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강씨 마음에 오래 남았지요. 허나 최씨 마님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상 차림새 하나, 빨래질 하나에도 흠을 잡았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국이 좀 차갑지 않느냐. 다시 데워 오겠습니다, 어머님. 하는 일마다 영 못 믿었구나. 강씨가 말없이 국그릇을 들었지요.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야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얼른 닦았지요. 남편이 보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해 겨울부터 앓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봄이 와도 낫지 않았지요. 여름 내내 자리를 깔고 누웠고 강씨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밤마다 이마를 짚었지요. 어느 밤 남편이 기침을 멈추고 강씨를 불렀지요. 아직 잠에 들지 않았소. 조금만 더 있다가 자겠습니다. 미안하오.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혼인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 마시고 얼른 나으십시오. 강씨가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쥐었지요. 남편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기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요. 혼인한 지 꼭 2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남편이 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하게 사시오. 그대는 강한 사람이오. 저는 하나도 강하지 않습니다, 서방님. 그냥 버티는 것뿐이에요. 버티는 것이 강한 것이오.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 뒤 최씨 마님이 강씨를 안채로 불렀지요. 2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느냐. 강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오래 편찮으셔서 변명 말거라.
자식도 못 낳고 남편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무슨 며느리냐. 최씨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자식 하나 못 낳은 주제에 감히 며느리인 척 밥만 축내느냐. 당장 꺼지거라. 하인 둘이 들어와 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씨가 옷 보따리를 들려 하자 낚아챘지요. 마님 말씀이 이 집에 들어온 것 빼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셨소. 대문이 등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이른 봄비인데도 차가웠습니다. 강 씨는 대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집은 먼 고을에 있었고 노잣돈 한 푼도 없었지요. 그래도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하나가 강 씨를 힐끗 보았지요. 괜찮으시오? 괜찮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들었지요. 빗속 저 멀리 저작거리 지붕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걸었지요. 어디로 간다는 목적도 없이 그냥 그 방향으로. 그렇게 저작거리가 강 씨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처마 밑을 전전했지요. 글을 쓸 줄 안다는 것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장사꾼의 문서를 대신 써주고 셈을 맡아서 해주었지요. 하루에 몇 푼씩 벌어낀 일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 씨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요. 며칠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고 밥 냄새가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강 씨가 천천히 손가락을 꼽았지요. 마지막 달거리가 언제였는지를. 달거리가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았지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강 씨가 두 손을 아랫배 위에 얹었지요. 서방님의 아이였습니다. 공포가 먼저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으로는 뭔가 단단한 마음이 가슴 깊숙한 곳부터 올라왔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지요. 굳이 말하자면 혼자가 아니다 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다시 들었지요. 이제부터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강 씨가 낮게 말했지요. 잘 왔다. 우리 잘 살아보자.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끝날 무렵 강 씨는 저작거리 외곽 허름한 방 하나를 구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 하나만 불렀지요. 울음소리가 작고 높았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산파가 말했습니다. 자네 아이요. 튼튼하오.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강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일찍 가셨습니다. 산파가 더 묻지 않았지요. 강 씨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마에 코를 묻었지요. 가장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도리라 부르마. 강 씨가 도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속삭였지요. 내 아버지는 이른 봄에 가신 분이다. 온화한 분이셨지. 너를 봤다면 참 예뻐했을 것이다. 그것만은 알아두어라. 물론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고 울었지요. 강 씨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작거리에는 강 씨가 글을 쓸 줄 알고 셈이 빠르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여인이라는 소문이 났지요. 한 달에 푼돈 몇 개를 벌던 것이 차츰 양으로 늘었습니다. 도리가 2살이 되던 해에는 저작거리 구석 창고 방 하나를 빌렸지요.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처마 밑보다는 나았지요.
강 씨가 도리를 들쳐업고 창고 방 안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느냐? 도리가 두리번거렸지요. 말은 못했지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이다. 그날 밤 강 씨는 작은 나무 그릇에 밥을 담아 도리 앞에 놓았지요. 도리가 두 손으로 그릇을 잡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흘리고 또 먹었지요. 강 씨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어느덧 도리도 3살, 4살 고개를 넘어 훌쩍 6살 꼬마가 되었습니다. 강 씨는 그 어린 것을 이끌고 매일같이 장터를 누볐습니다. 아이의 몸집이 무거워질수록 세 팔을 견디는 어미의 두 다리도 그만큼 단단해져 갔지요. 제법 입이 트인 도리는 어미 곁에 찰싹 붙어 종일 이것저것 캐묻는 게 일과였습니다. 인적이 드문해진 저작거리, 남의 집 낡은 처마 밑에 나란히 기대어 쉴 때였지요. 꼬물꼬물 흙장난을 치던 도리가 문득 고개를 들어 강 씨를 빤히 올려다보며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우린 왜 이런 곳에서 살아요? 저 짝 도성 안에는 으리으리하고 좋은 집도 엄청 많던데. 강 씨가 물끄러미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떼국물이 꼬질꼬질하게 앉은 그 작은 얼굴의 두 눈빛만은 별처럼 맑았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싫으냐? 싫은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요. 강 씨는 아이의 거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도리야, 잘 듣거라. 근본이 귀한 사람은 좋은 기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다. 그럼요. 비록 진창 속에 구를지라도 제 두 발로 꼿꼿하게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인 게야. 그럼 어머니도 귀한 사람이에요? 어미도 그리 되려고 매일매일 배우는 중이지. 그 말을 들은 도리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까만 손이었지요. 아이는 이내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흙장난에 푹 빠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요. 너무 어렸고 배가 고팠고 오늘 강 씨가 사온 도토리묵이 더 궁금했습니다. 허나 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세 팔을 헤쳐 나갈 훗날 이 아이가 정녕 그 말을 뼈저리게 필요로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또 해가 바뀌어 도리가 7살이 되자 이번에는 장터 돌아가는 꼴에 제법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털보 아저씨는 왜 저렇게 악을 쓰며 물건을 팔아요? 사람들 발길을 붙잡으려는 게지. 그러면 저기 비단 옷 입은 아주머니는 왜 저쪽 먼 가게로 가요? 바로 앞 가게가 훨씬 가까운데. 먼 데가 물건값이 더 헐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더 미더운 까닭이겠지. 어머니는 그걸 어찌 아셔요? 눈으로 보면 다 안단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강 씨가 보찜을 고쳐매며 아이를 보았지요. 두 눈 크게 뜨고 직접 보거라. 저작거리 인심은 매일 들여다보면 절로 보이는 법이다. 그 말에 도리는 고개를 주걱거리더니 장터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이나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깨달은 듯 입을 열었지요. 정말 저 두 가게 중에 저쪽 집이 손님이 훨씬 많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저쪽 가게 아주머니가 손님들한테 훨씬 더 자주 웃어주거든요. 도리의 말에 강 씨의 입가에도 슬며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제대로 보았구나. 어미의 칭찬에 도리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세상을 통째로 배우며 자라고 있었지요. 저작거리에서 제법 큰 곡물 상단을 이끄는 서씨 어른의 눈에 든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의 상단 대행수와 인연이 닿을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우연한 일 하나가 서씨 어른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서씨네 일꾼이 셈을 실수하여 강 씨에게 좁쌀 한 되를 더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한 줌이 아쉬운 처지였으나 강 씨는 셈이 틀렸다며 먼 길을 되돌아와 그 좁쌀을 돌려주고 갔지요.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본 서씨 어른이 강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험한 저작거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딱 두 부류요. 돈과 힘을 거머쥔 자, 아니면 미련할 만큼 믿음을 지키는 자. 헌데 내가 오래 장사를 해보니 결국 부인 같은 두 번째 부류가 더 오래 가더이다. 서씨 어른의 말에 강 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배를 불리자고 눈속임을 하면 훗날 제 아이에게 당당한 어미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강 씨의 대답을 들은 서씨 어른의 눈빛에 깊은 신뢰가 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씨 어른은 강 씨가 저작거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었지요. 그렇게 저작거리는 넓지 않았으나 강 씨와 도리의 세계가 되어 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요. 도리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점점 커갈수록 도리는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물건의 시세와 수요를 금방 파악했지요. 도리가 10살이 되던 해에는 혼자 나가 물건을 팔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얼마나 벌었느냐? 한 양이요. 강 씨가 도리의 머리를 쓸었지요. 잘했다. 어머니보다 더 벌었어요. 자랑이냐? 도리가 씩 웃었지요. 강 씨도 도리를 따라 웃었습니다. 도리가 11살 되던 해 어느 날 아침 홀로 삭바느질로 외동딸을 키우는 김과부가 강 씨의 가게 앞을 지나며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꽤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백상단의 행수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것이었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혼수라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최고급 방자 녹그릇을 주문하고 선금까지 치렀건만 막상 물건을 받으러 가니 행수가 엉터리 싸구려 그릇을 내밀며 도리어 생떼를 쓴 것이었습니다. 연줄 하나 없는 가난한 과부는 관아에 고발할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눈물만 훔칠 뿐이었지요. 강 씨가 딱한 사연을 듣고 깊은 고민에 잠긴 사이였습니다. 옆에서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리가 눈을 반짝이더니 훌쩍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리가 손님이 바글바글한 백상단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더니 냅다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집에서 혼수용 녹그릇을 샀다간 귀한 딸내미 당장 소방 맞기 십상입니다요. 가게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험악한 인상에 백행수가 뛰쳐나왔지요. 이 버릇없는 놈이 제정신이냐? 어디 남의 귀한 상단에 와서 재수 없는 헛소리를 짓거려.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주변 수아들이 달려들려 하자 도리는 피하기는커녕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쩌렁쩌렁하게 맞받아쳤습니다. 허허, 행수 어르신.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 대강부터 들어보시지요. 어르신이 김과부 아주머니한테 내준 녹그릇, 그거 불에 달궈 수없이 두드려 만든 진짜 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값싼 외연과 쇠조각을 잔뜩 섞어 틀에 붓고 대충 찍어낸 가짜 쇠덩이 아닙니까? 백행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도리는 이틀 전 밤 백상단 하인들이 창고 뒤쪽 구석에서 은밀히 외연 덩어리와 불순물을 녹여 붓는 것을 눈여겨보아 두었던 것입니다.
도리의 낭랑한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가게 안을 쾅쾅 울렸지요. 진짜 방자는 귀한 구리와 주석을 섞었기 때문에 치면 맑고 영롱한 소리가 나거늘. 어르신이 판 그릇은 귀한 주석 대신 싸구려 납을 섞어 무게만 속였으니 숟가락만 닿아도 툭툭 둔탁한 소리가 나고 때깔도 탁한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저작거리 사방팔방에 소문내고 다니는데 한 시진도 안 걸립니다. 어르신,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제야 주변에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어쩐지 이 집 그릇은 때깔이 좀 어둡더라니. 이보시오, 횡수. 내가 산 그릇도 한번 다시 쳐봅시다. 관아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맹랑한 꼬마의 배짱이었습니다. 허나 장사꾼에게 신용은 목숨과도 같은 법. 손님들까지 환불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날 기세를 보이자 백행수의 이마에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결국 백행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들었지요. 네, 내가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 창고에서 물건을 잘못 꺼낸 모양이다. 김과부의 최고급 방자 물건은 여기 따로 빼두었느니라. 도리는 그 자리에서 금 하나 없이 맑은 빛을 내는 진짜 방자 녹그릇 묶음을 당당히 받아내어 김과부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김과부는 도리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가 도리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물었지요. 만약 그 행수가 뻗대며 널 관아에 넘기겠다 협박했다면 어쩌려고 그리 겁없이 굴었느냐? 도리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왜 하는지 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훤히 보이거든요. 그 행수 영감은 돈을 아끼려고 가짜를 만들었으니 자기 신용이 깎여 돈줄이 아예 끊기는 걸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지요. 고작 11살짜리가 참으로 배포가 크구나.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요. 뭘. 돈보다 사람 잃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면서요. 강 씨는 마주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제품보다 훌쩍 커버린 도리를 꼭 안아주었지요. 강 씨 상단은 그 무렵부터 저작거리에서 제법 이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쓸 줄 알고 셈이 빠르며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여인. 여기에 영특한 아들까지.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소상단이라 부르기 민망하던 규모가 어느새 저작거리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번듯해졌지요. 그런데 그 무렵 저작거리 한쪽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대감댁에 새 가주가 들어섰다더군. 갑자기 윤 서방이 자식 없이 죽었는데 대관절 누가? 최 씨 마님 친정 쪽 조카라나. 윤 씨로 성을 고쳐 윤진이라 부르고 후계로 앉혔대. 그 마님이 그러실 법도 하지. 가문 재산을 틀어주려면 허수아비라도 양자가 있어야 하니까. 강 씨가 장터를 지나다 우연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걷던 발걸음이 멎고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지요. 허나 이내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같은 시각 윤 씨 가문 안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 씨 마님이 새로 들인 양자 윤진을 안채로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40이 넘은 윤진이 공손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둥글 널쩍한 얼굴에 묘하게 눈에 힘이 없는 사내였지요.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저작거리 강씨 상단 말이다. 요새 꽤 이름이 오르내리더구나. 그렇습니까? 그냥 넘겨들을 일이 아니다. 그 상단을 이끄는 여자가 누군지는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윤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전 이 집 며느리 아닙니까? 그렇다. 최씨 마님의 눈매가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그 천한 것의 이름이 자꾸 들리는 건 우리 쪽에 이로울 게 없다. 은밀히 눈여겨보고 있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윤진이 조심스레 물러났지요. 최씨 마님은 홀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저작거리 쪽 지붕들이 보였지요. 표정 하나 없는 서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곁에는 도리가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 아까 낮에 장터를 지나실 때 말입니다. 강 씨가 붓을 멈추고 눈을 들었지요. 들었느냐? 윤 씨 대감댁 이야기요. 강 씨가 잠시 침묵하다 덤덤히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이다. 그뿐이다. 도리는 더 캐묻지 않았지요. 강 씨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말없이 장부를 덮었지요. 허나 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강 씨 상단은 그 이후로도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도리가 12살, 13살, 14살로 훌쩍 크면서 상단의 규모도 확연히 달라졌지요. 고정거래처가 10곳을 넘겼고 융통하는 물량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서씨 어른이 강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지요. 강 씨 부인 험한 저작거리에서 부인 같은 경우는 참으로 드문 일이오. 무슨 말씀이신지요? 빈손으로 들어와 이리 번듯하게 일어선 경우 말이오. 보통은 등 뒤에 믿을 구석이 있어야 버티는 법이거든. 든든한 가문이든 돈줄이든 뒷배가 되는 사람이든. 강 씨가 옅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도 뒷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제 아이요. 그 대답에 서씨 어른이 허허 웃으면서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상에서 그보다 든든한 뒷배는 없이. 어느덧 도리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루는 도리가 은밀히 강 씨에게 속삭였지요. 어머니, 저작거리 서쪽에 빈 가게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로 옮기면 어때요? 지금보다 길목이 3배는 좋기 좋아요. 인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25냥이요. 지금 당장 치르기엔 무리다. 제가 반을 낼게요. 강 씨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내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틈틈이 모았어요. 어머니 몰래 심부름 삭슬 아끼고 모아서요. 강 씨가 한동안 훌쩍 큰 아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엄하게 타일렀지요. 어미 몰래 돈을 굴리는 건 상인으로서 나쁜 버릇이다. 죄송해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왜 못하게 할 거라 생각했느냐? 어머니는 늘 돌다리를 두드리시잖아요. 새 판을 버리는 걸 두려워하시니까. 강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뼈를 때리는 맞는 말이었지요. 다음부터는 꼭 먼저 말하고 움직이거라. 그럼 이번엔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마. 결국 그해 가을, 강 씨 상단은 도리의 말대로 목 좋은 서쪽 점포로 터를 옮겼습니다. 과연 아이의 안목은 틀림이 없었지요. 이듬해 상단의 거래처는 15곳으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그 무렵 저작거리 사람들은 강 씨 부인을 단순히 그를 아는 여인으로만 보지 않았지요. 강 씨 상단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상단의 대명사였고, 눈 밝고 싹수 있는 아들이 버티고 있는 집으로 통했습니다.
도리가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문 밖에서 도리가 객주 어른과 흥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내의 목소리. 16의 도리는 어른 뺨치게 훤칠해졌고 장터 사람들은 이제 그를 꼬마 대신 도련님이라 대우하며 불렀습니다. 강 씨는 가끔 도리를 올려다보다가 헛웃음을 쳤지요. 언제 이렇게 컸느냐. 어머니 밥이 무척 맛있나 봅니다. 도리는 넉살 좋게 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단 앞에 낯선 낌새의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차림새가 이 바닥 장사꾼이 아니었지요. 강씨 부인 되시오? 그렇습니다만 전할 말씀이 있어 왔소. 한양 동쪽 윤씨 댁 최씨 마님께서 한 번 은밀히 찾아오시라 하십니다. 워낙 오래된 인연이니 얼굴이나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더이다. 강씨가 그 사내를 매섭게 쏘아보았지요. 가서 똑똑히 전하시오. 예. 내가 그분을 뵈러 갈 이유는 털끝만치도 없다고. 사내가 당황한 듯 눈썹을 움찔하더니 이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였지요. 강씨 상단과 오래 거래하던 곳에서 뜬금없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강씨 부인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대행 물량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소.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위에서 껄끄러운 이야기가 좀 내려와서 말이오. 강씨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위에서라 함은 대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geb니까? 상대가 슬그머니 눈길을 피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었지요. 최씨 마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상단문을 닫고 들어온 도리를 향해 강씨가 무겁게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도리야, 내 앞에 앉아라. 자리에 앉는 강씨의 낯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리도 직감적으로 분위기를 챘지요. 도리야, 내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참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셨다고. 그게 다냐? 예. 강씨가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숨긴 것이 있다. 방 안이 숨 막히게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미는 장터 소음만이 맴돌았지요. 내 아버지는 저 윤씨 가문의 적장자였다. 도리는 강씨의 생각보다 담담했지요. 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비가 죽고 자식을 못 낳았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 그때 내 배 속에 내가 웅크리고 있었지. 쫓겨날 땐 아무도 몰랐다. 나조차도 한참 뒤에야 알았으니까. 도리는 한동안 말문을 잃었습니다. 어미가 짊어지고 온 세월의 무게를 가늠하려는 듯했지요.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얘기를 왜 하필 지금 꺼내시는 거예요? 최씨 마님이 드디어 우리 옥죄기 시작했다. 낮에 거래처 빠진 거 너도 눈치챘지? 앞으로 더 빠질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로 곁에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씨가 타일렀지요. 도리야, 잠시 한양을 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가진 재주면 다른 곳에 가서도 금방 새 상단을 꾸릴 수 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강씨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15해를 진창에서 정직하게 구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맨날 도망치고 피해야 해요? 도망가면 지금 쌓은 걸 다 잃는 거잖아요. 도리의 목소리는 격앙되지 않았으나
쇳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어릴 때 저작거리에서 노그릇 팔던 백행수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어머니께 그랬었죠.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보면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보인다고요. 최씨 마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전 알 것 같아요. 그게 무엇냐? 허울뿐인 가문과 체면, 재산. 제가 그걸 통째로 흔들어 놓겠습니다. 강 씨의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신분을 속이고 접근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탈을 쓰고 가짜 양자인 윤진 어르신한테 직접요. 너무 위험한 짓이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 말라 죽는 게 100번은 더 위험합니다. 도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예. 강 씨는 이 아이가 대체 언제부터 눈치채고 칼을 갈아왔던 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강 씨는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말했지요. 부디 조심하거라. 예, 어머니. 그날 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강 씨가 상단문을 열기도 전에 또 다른 거래처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 달 납품은 다른 쪽으로 알아보겠소. 사정이 생겼소.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알 것 같았지요. 강 씨와 도리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강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저작거리에는 이도준이라는 사내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친 무명옷 대신 천안 포목상이 입을 법한 단정한 명주옷을 걸치고 머리치장과 걷는 양새까지 완벽히 바꾼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낯선 얼굴은 아니었으나 누구도 그를 강씨 상단의 새파란 아들이라 의심하지 못할 만큼 노련하고 능청스러운 태도였지요. 그로부터 멀지 않은 날, 이도준은 윤씨 가문 근처 국밥집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윤씨 가문과 거래하는 포목상 하나와 마주 앉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조건을 흘렸지요. 상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도준이 처음으로 윤씨 가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윤진이 방 안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준이 넙죽 절을 올렸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리. 소인 충청도 천안에서 포목과 곡물 객주를 크게 치는 이도준이라 합니다. 소문은 들었소. 물건을 대는 조건이 헐고 좋다던데. 천안 쪽 상단과 직거래를 터놓았기에 한양 거간꾼들을 거치지 않아 값을 팍 후려칠 수 있지요. 윤진의 흐리멍덩하던 눈에 일순간 탐욕의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거간꾼이란 사고 파는 이들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 상인을 뜻했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을 싹 빼주겠다는 도준의 달콤한 제안에 윤진의 눈이 번쩍 뜨인 것이지요. 헌데 최씨 마님께는 미리 연주를 넣고 온 것이오? 이도준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은밀히 다가앉았습니다. 에이, 나리. 저는 가주의 자리에 계신 어르신과 직접 뒷거래를 트고자 왔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윗분들을 거치면 그만큼 떨어지는 콩고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요? 윤진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주걱거렸지요. 그것 참 장사 한 번 시원하게 하는 놈이로군. 이도준이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양자로 들어와 평생 최씨 마님의 치맛바람에 억눌려 살던 윤진. 그 탐욕을 간파하고 그에게 마님 몰래 챙기는 비자금 거래라는 달콤한 독사과를 건넨 것이지요.
그 뒤로 이도주는 한 달에 두어 번씩 윤씨 가문을 드나들었지요. 윤지는 이도준을 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마님 눈치 보느라 못하던 외부 거래를 이도준을 통해 조용히 처리했지요. 이도준은 항상 좋은 조건을 가져왔고 말수가 적었고 비밀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귀에서는 윤씨 가문 모르게 장터의 밑바닥을 헤집고 다녔지요. 그러다 윤진이 최씨 몰래 방탕하게 쓰느라 장터 상인들에게 여기저기 끌어다 쓴 빈문서들이 엄청나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았지요. 채권자들은 대부분 돈을 받으면 그만인 작은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도주는 채권자들에게 시세보다 몇 푼씩 웃돈을 쥐어주며 그 빈문서들을 모조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날 밤, 도리가 강 씨에게 돌아와 말했지요. 어머니, 오늘로 세 번째 장리 문서를 사드렸습니다. 윤진이 포목상에게 빌린 돈 25냥짜리요. 윤진 나리가 이 씨에게 진 빚을 안 갚고 미루고 있었단 말이냐. 예. 시세보다 2냥 더 얹어주니 얼씨구나 하고 제게 문서를 넘기더이다. 지금까지 사들인 빈문서만 60냥이 넘어요. 강 씨가 피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도리가 짐짓 장난스럽게 물었지요. 어머니 방금 웃으셨어요? 요샌 도통 안 웃으시더니. 내 새끼가 적진에 뛰어들었는데 어느 어미가 매일 실없이 웃고 다니겠느냐. 어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걱정은 숨 쉬듯이 하는 법이다. 도리가 강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어머니 장기판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끝까지 밀고 들어간 작은 조리, 결국 상대 장수의 목에 치명적인 비수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강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벌써 판의 끝을 보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바뀌었지요. 이도주는 윤씨 가문을 드나드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윤지는 이도준을 부담 없이 대했지요. 최씨 마님 눈치를 봐야 하는 공식 거래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윤진이 술을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객주, 천안에서는 언제 올라왔소? 올라온 지는 몇 년 됐습니다. 혼자요? 예. 한양 생활은 좀 어떻소? 이도준이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크고 복잡한 곳이지요. 허나 기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회라. 윤진이 잔을 들었지요. 그것이 쉽지 않소. 어떤 부분이 말입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잘 없소. 날이 앞을 막는 것들은 제가 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허허허, 그게 내 어머니라도 말이오? 윤진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도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차피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가주 어르신 아니십니까? 전 가주 어르신처럼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해내실 겁니다. 아이 참 이 객주 아니, 그냥 편하게 아우라고 불러도 되나? 당연하죠. 이도준이 잔을 들었지요. 윤진과 도준은 사이좋게 웃으며 술을 적셨습니다. 윤진은 자신이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우를 만나 기쁠 뿐이었죠. 이도준은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와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윤진은 최씨 마님한테 억눌려 있어요. 그걸 답답해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술 한 잔 마시면서 혼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조심해라.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다.
도주는 잠시 윤준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긴 하던데 어쨌든 탐심이 있는 사람은 읽기가 쉬워요. 원하는 것이 뭔지 바로 보이거든요. 윤진이 원하는 것이 뭐냐? 최씨 마님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그게 전부예요. 강 씨가 말했지요. 그러면 내가 그 욕구를 채워주는 척하면서 도준이 강 씨의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씩 더 끌어들이는 거죠. 강 씨와 도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지는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가문 살림 이야기요. 들어오는 것에 비해 나가는 것이 많다고. 이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면 이번 거래가 더 도움이 되겠군요. 윤진이 조건을 듣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도준 아우,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아우는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오는 거요? 어머니 쪽에 직접 이야기하면 더 큰 거래가 될 텐데. 이도준이 잠깐 생각하는 척 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님보다 가주 어르신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일도 훨씬 빠르고 시원하게 처리하시지 않습니까? 결단력도 있으시고. 윤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건 맞는 말이요. 윤진은 자신이 결정권자라는 느낌을 좋아했지요. 최씨 마님 눈치를 보는 평소와 달리 이도준 앞에서는 가주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허영심이 윤진의 가장 큰 약점이었지요. 이도준이 다음 행보를 시작한 것은 채권 매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였지요. 윤씨 가문의 쌀을 납품하는 상인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도준이라 합니다. 천안 쪽 물건을 취급하는데 현재 거래하시는 가격보다 2푼 낮게 드릴 수 있습니다. 상인이 눈을 빛냈지요. 조건이 뭐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윤씨 가문 납품은 저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간에 끼면 당신 몫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더 싸게 줄 수 있소? 저는 지금 당장 이익보다 거래처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인이 잠깐 생각했지요. 윤씨 가문 쪽이 아는 이야기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르신과 이야기가 되어야 하니까요. 결국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포목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제 윤씨 가문에 들어가는 쌀과 포목의 흐름이 이도준의 손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진이 제 손으로 감당하기 벅찬 비밀 장부 정리를 이도준에게 덜컥 맡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이도준은 윤씨 가문의 은밀한 납품 장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기회를 잡게 되었지요.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이도준은 천천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납품 내역이었지요. 하지만 꼼꼼하게 셈을 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관아에 바치는 진상쌀을 가장 값싼 하품으로 들여놓고는 장부에는 최고급 쌀을 바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중간에서 가로챈 차액만 매달 기와집 한 채 값은 좋게 넘었지요. 증좌를 확실히 굳히기 위해 이도준이 은밀히 찾아간 사람은 박서방이었습니다. 한때 윤씨 가문에서 셈을 맡아보던 석이었으나 얼마 전 쫓겨나듯 그 집을 나온 사내였지요.
이도준이 저작거리를 오가며 진작부터 눈여겨보아 둔 인물이었습니다. 박서방, 기니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소만. 무슨 일이오? 이 객주. 윤씨 가문에 몸담고 계실 적에 관아 납품장부를 직접 만지신 적이 있지요? 박서방의 눈매가 일순간 매섭게 좁아졌습니다. 어찌 그걸 묻는 거요?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지요. 실은 내가 요즘 그 집안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장부의 셈이 기이해서 말이오. 내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 구린내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소. 박서방이 주위를 힐끗 살피더니 한동안 이도준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이 객주의 착각이 아니오. 그렇습니까? 내가 그 집에서 짐을 싼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을 적어두고도 평생 조용히 입 다물고 모른 척하라는 말을 들었거든. 이도준이 말없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 훗날 관하에서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소? 박서방이 흠칫 놀라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이 객주가 대체 무슨 판을 짜고 있기에 내게 이런 위험한 걸 묻는진 아직 모르겠소. 허나, 나 역시 그 썩어 빠진 집안이 그리 떵떵거리며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소. 언제, 어디서 내 입을 열면 되는 거요? 이도준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때가 되면 내 가장 먼저 모시러 오리다. 한편 강 씨는 묵묵히 상단을 지키며 이도준의 이름으로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덫을 쳐둔 도리가 강 씨에게 담담히 알렸지요. 빈문서, 납품줄의 통제권, 비리의 증좌와 증인, 세 개의 치명적인 비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최 씨가 제 무덤을 파며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과연 도리의 예상대로 가을이 되자 윤 씨 가문의 곳간이 기이할 정도로 텅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준이 의도적으로 자금줄을 말려버린 탓이지요. 가문 살림이 설명이 안 되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납품이 늦어지고 단가가 오르고 거래처들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최 씨 마님이 직접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최 씨 마님이 윤진을 불렀지요. 살림이 왜 이러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납품 단가가 2달 새 올랐다. 거래처 2곳이 이유도 없이 물러섰다. 설명해보거라. 윤진이 눈길을 피했지요.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알아볼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대로 말하거라. 윤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제가 따로 거래를 좀 했습니다. 따로라니. 그게 천안에서 온 이도준이라는 자를 통해 거래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최 씨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언제부터 거래했느냐? 5달쯤 됐습니다. 최 씨 마님의 날카로운 눈빛에 윤진이 그간의 뒷거래를 모조리 불었습니다. 최 씨 마님은 즉시 수화를 시켜 이도준의 뒤를 캐게 했지요. 사흘 뒤 사색이 된 윤진이 최 씨 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이도준이라는 자 천안에는 그런 객주가 없답니다. 뭐라? 저작거리에는 천안 포목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천안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진이 잠깐 멈추었지요.
그리고 저작거리 왈패들 입을 털어보니 그가 강씨 상단 쪽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씨 상단 아들이라고.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최씨 마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씨 아들이. 예. 5달을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고? 예. 최씨 마님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강씨의 아들이라니. 22년 전 비 오는 날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이제 와서 무려 5달 동안 가문의 곳간을 통째로 파먹고 있었다니. 아무튼 문란하긴. 대체 언제 또 아이를 가진 것이냐. 최씨 마님은 다시 윤진에게 물었습니다. 또 말할 것이 남았더냐. 그게 채권이 여러 건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저기 진 빚이 있었는데 그 채권자들이 이도준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최씨 마님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숨을 쉬며 윤진을 바라보았지요. 빚까지 졌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최씨 마님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그 천한 것들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이 줄줄 새고 있었구나. 목소리가 낮았지만 차가웠지요. 일이 그렇게 될 줄은 저도 잘 몰랐었어. 그럴 줄 몰랐다고. 이 멍청한. 최씨 마님이 한동안 윤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당장 그놈과의 거래를 백지화하고 관아의 송사를 걸어 사기죄로 옥에 쳐넣어라. 강씨 상단 놈들은 탈세를 일삼는 난전으로 몰아 당장 문을 닫게 만들거라. 알겠습니다. 윤진이 물러났지요. 최씨가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작거리 쪽 지붕들이 보였지요. 그 여자가 22년을 저 저작거리에서 버티며 이것을 준비했단 말인가. 처음으로 두렵다는 감각이 스쳤지요. 최씨 마님의 발악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아의 끈아풀들을 동원해 이도준을 고변하고 강씨 상단에는 포졸들이 들이닥쳐 장부를 뒤엎었지요. 포졸들이 상단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돌아간 저녁. 강씨가 어질러진 장부를 주워 담으며 도리를 보았습니다. 최씨가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예, 어머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도리가 결연히 일어서며 문 밖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두렵지 않으세요? 강씨가 살짝 웃으며 답했지요. 두렵지 않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날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혼자라는 걸 알았던 그 빗속의 날들 뿐이다. 도리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서씨 어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씨가 22년간 저작거리에서 돈 대신 억척스럽게 모아온 가장 큰 자산.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움직일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도리가 서씨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서씨 어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지요. 22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모으자는 것이오? 예, 어른. 강씨 부인이 윤씨 댁 정실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서씨 어른이 주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기억하오. 그 비 오는 날 대문 앞에서 빈손으로 나오는 걸 관아에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소. 서씨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강씨 부인이 22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봤소. 돈도 없이 아이 하나 데리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요. 그게 헛되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어른. 감사할 것 없소. 이 저작거리가 강씨 부인한테 빚진 것이 있으니까.
서씨 어른이 그날 저작거리를 돌았습니다. 한 사람씩 찾아다녔지요. 22년 전 강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 국밥집 주인, 포목상 노인, 성문 근처 떡장수. 강 씨가 빈손으로 저작거리에 나타나던 날을 기억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 둘씩 모였지요. 다음 날 아침, 한양 한복판과나 마당이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씨 마님이 비단옷을 휘감고 당당히 서 있었고, 맞은편엔 초라한 무명옷의 강 씨와 도리가 섰습니다. 강 씨를 한번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쫓겨났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어디서 애까지 나와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꾸미느냐. 강 씨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사또 날이 저 발칙한 놈이 가짜 신분으로 재물을 편취하였으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옵소서. 최씨 마님이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허나 도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판관 나리를 향해 허리를 굽히더니 품에서 엄청난 양의 장리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판관 나리, 이 자리에 먼저 증좌를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윤진 나리가 시정잡배와 상인들에게 흥청망청 끌어다 쓰고 갚지 않은 빚 문서들입니다. 아직 갚지 않은 빚이 도합 120냥에 달합니다. 윤진의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지요. 도리의 폭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윤 씨가 무니 이 관아에 납품하는 관급살의 하품을 속여 차액을 포탈한 진짜 뒷장부와 이를 증명할 전직석이 박서방입니다. 박서방이 앞으로 나왔지요. 저는 윤 씨 가문에서 수년간 서기로 일했습니다요. 그 집이 관아에 납품하는 물건의 품질이 기준에 한참 못 미쳤는데 그 차액은 저 윤 씨 대기 뒤로 챙기고 있었습니다요. 관아 마당이 벌집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아 납품 비리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중죄였지요. 최씨 마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천한 모자가 앙심을 품고 억지로 꾸며낸 모략이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출입구 쪽에서 백발이 성성한 서씨 어른을 필두로 국밥집 주모, 포목상 늙은이, 떡장수 등 저작거리를 꽉 잡고 있는 평민들이 줄지어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씨 어른이 판관을 향해 쩌렁쩌렁하게 외쳤지요. 저 돌이라는 아이의 어미인 강씨 부인은 본디 윤태성 대감의 정실 부인이었소. 22년 전 임신한 여인을 한 푼 없이 빗속에 맨몸으로 내쫓는 걸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여기 장터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오. 저 모자는 윤 씨 가문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에 잃어버린 권리를 정당하게 되찾으러 온 진짜 주인이오. 저작거리 민심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며 옳소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 씨가 22년간 한 번도 신용을 어기지 않고 쌓아온 장터 사람들의 믿음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최 씨 마님을 덮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라고? 최 씨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도리를 바라봤지요. 도리는 최 씨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강 씨 부인은 윤태성 어르신의 정실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지만 당시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지요. 제가 그 아이입니다. 저작거리에서 22년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요. 조사관이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마님, 할 말이 있으십니까? 최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윤진 어르신은요? 윤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최 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입 다물거라. 윤진은 조사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마님께서 데려오신 것 뿐입니다. 비리는 모두 저 마님이 주도한 짓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최씨 마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어머니라 부르더니 이제 와서 발을 뺀단 말이냐. 저는 그 집 핏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덫이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사흘 뒤 내려진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윤지는 관급 비리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최씨 마님은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산을 모조리 몰수당해 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당시에게는 정실부인으로서의 지위와 가문에 남은 상속권이 온전히 인정되었지요. 모든 송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강 씨와 도리가 나란히 장터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겼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글쎄다. 억울했던 건 이미 진창 속에서 다 살아버려서인지 그저 길었던 비바람이 드디어 끝났다는 기분뿐이구나. 두 사람이 천천히 걷다 텅 빈 윤씨 가문의 크고 높은 대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22년 전 세차게 쏟아지던 봄비 속에서 매몰차게 쾅 닫히던 그 대문. 허나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려다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지요. 어머니, 상속받은 가문의 재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 윤씨 성을 다시 쓰실 겁니까? 웃기는 소리. 그 돈은 전부 우리 강씨 상단의 미천으로 넣을 것이다. 윤씨 가문이란 껍데기는 내게 진작부터 필요 없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에겐 강씨 상단이 진짜 제 가문이니까요. 도리가 씩 웃으며 강씨의 주름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강씨 상단에는 제 몫도 있습니다. 잘 챙겨주셔야 해요. 시끄러우니 그만 가자. 도리가 크게 웃었습니다. 강씨도 따라 웃었지요. 어디로요?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큰일 치르고 나니 허기가 지는구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저작거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익숙하고 진한 국밥 냄새.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활기찬 기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지요. 사람의 진짜 귀함은 으리으리한 기와 집에서 태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진창 속에서도 제 두 다리로 꼿꼿하게 버티고 일어서는 것. 살아가는 그 정직한 궤적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가장 단단한 힘이라는 것을 강 씨와 도리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사람의 믿음은 돈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말이지요. 비바람 치던 처마 밑에서 시작해 한양 도성 전체를 통쾌하게 뒤흔들어 놓은 위대한 모자의 이야기. 오늘의 야담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